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번 남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글재주가 별로 없어 채널에 올라온 사연들처럼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평생 남들 이야기는 많이 들으며 살아왔어도 제 얘기를 남들에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가난하다 말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두 분 다 의료공장에서 일하셨고 그곳에서 눈이 맞아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당시에는 두 분 다 젊으시고 열심히 일할 만한 체력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삶을 이어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나 당연히 두 분이서 공장에서 일해 벌 수 있는 돈은 몹시 적은 금액이었고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분은 노쇠하신 할머니까지 모시며 살아야 했기에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3남매를 낳아 기르셨고 저는 3남매 중에 장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은 아주 낡고 오래된 구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신 집이었기에 구옥 중에서도 몹시 오래된 편이었어요. 문 사이로 우풍이 들어오거나 쥐나 벌레가 방을 드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집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저와 동생들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일을 나가 계시는 동안 낡은 집에서 아프신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린 저와 동생들이 주로 하며 놀았던 놀이는 누가 먼저 곤충을 발견해 잡아오나 그런 것들이었어요. 집 주변의 들판을 뛰어다니며 삐비를 뽑아먹기도 했죠. 혹시 여러분도 삐비를 알고 계시려나요? 시골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삐비 여러 개를 모아 껍질을 쑥 벗겨 하얀 속살을 씹으면 꼭 껌 같은 식감의 단맛이 입에 퍼졌어요. 가난한 형편에 간식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 꽃을 따다 꿀을 빨아먹기도 하고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온갖 자연이 전부 우리의 놀이터이자 식량 창고였죠. 저희 집은 몹시 가난하긴 했으나 결코 불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몹시 금슬 좋으신 부부였고 언제나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의료공장에서 미신기를 돌리며 재봉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지게차를 운전하시며 우류들을 나르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새벽같이 일을 나가 해가 다 졌을 때쯤에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셨지만 저희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셨어요. 늦은 밤이면 가족들 모두가 한방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들을 데리고 바깥에서 한참을 놀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말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실까 걱정이었는데 웬일로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아직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집에 계셔야 할 할머니께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일단 동생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어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린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방을 뒤져보았지만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고 결국 저는 줄인 배를 움켜잡고 동생들을 달래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집 마당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자 대문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빠, 다리가 왜 그래요? 그날 사람들 사이로 힘없이 대문을 걸어 들어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팔로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한 팔로는 목발을 집은 채 걸어오시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한쪽 다리는 무릎 밑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몹시 침울한 얼굴이었고 어머니께서는 웅성대는 사람들을 향해 모두 그만 돌아가 달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마루에 걸터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제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한숨만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우셨어요. 어렸던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할머니는 어딜 가신 건지, 아버지의 다리는 왜 이상한 모양이 되었던 건지.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공장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으셨죠. 저희와도 아무런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방 앞에서 차마 아버지를 부르시지도 못하고 서성이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온통 침울한 분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 가려고 한다. 나 혼자 벌어오는 공장 봉급으로는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는 판국이야. 어린 너한테까지 이런 얘기 다 털어놓게 되어 미안하지만 넌 맞이잖니. 앞으로도 네 아버지가 저런 식이라면 난 더 바빠질 거고 너희한테 신경을 기울일 여력이 없을 거야. 이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네가 도와줄 일이 많아. 내가 없을 땐 네가 동생들을 지금처럼 잘 챙겨줘야 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착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살던 낡은 구옥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된 집은 아주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5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만 겨우 누울 자리가 마련될 정도의 작은 크기였죠. 전에 살던 구옥에서도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고 틈만 나면 쥐가 튀어나오곤 했지만 반지하방은 구옥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나 있는 창문 바로 앞에는 하수구가 있어 온종일 악취가 진동했고 창문 틈으로 지나다니는 이들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허다했죠. 대문 너머 반지하로 통하는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숟가락 같은 거를 꼽아 안에서 고정시켜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집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이사 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달라진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구옥의 주변에는 들판과 강, 드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어 동생들을 데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지만 이사간 반지하방 주변에는 온통 건물과 매연을 풍기는 차들만이 가득했어요. 전학간 학교에서는 첫날부터 반지하에 사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고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에게 힘든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제 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힘들고 지쳐 보이셨거든요. 저까지 어머니에게 마음의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시로 이사 온 뒤에도 여전히 일을 나가시지 않고 언제나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워 계셨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생전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시던 분이 매일같이 술을 드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이 많이 취하신 날에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때리시기도 했어요. 언성을 높이며 물건을 던지실 때면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버지께서 잠드시기 전까지 계단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음날 엉망이 된 얼굴로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몹시 안쓰러웠지만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아버지가 옛날처럼 다정한 아버지로 돌아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바람만을 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굉장히 드물게도 아버지께서 외출을 하셨다 돌아오셨고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시지 않고도 웃는 얼굴로 보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좋은 분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반지하방에서는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사들고 오신 후라이드 치킨에서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동생들과 달려들어 허겁지겁 종이 상자를 비워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치킨이 태어나 지금껏 먹었던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대로 고급 음식들을 자주 먹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 사주신 음식을 다시는 먹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히 갈라서시게 되었으니까요. 다음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집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오늘도 치킨을 사오시려나 하는 기대를 안고 동생들과 시간을 때우며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밤이 되었는데도 집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으셨고 동생들과 저는 찬장에 있던 라면을 꺼내 부숴 먹고는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새벽녘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고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다리 그렇게 됐을 때도 난 당신 믿었어. 당신이 금방 극복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일어나 줄 거라고. 근데 당신 꼴을 좀 봐. 당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지낼 동안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냐고. 그 돈 매일같이 내 몸 갈아가며 모았던 돈이야. 애들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서 한 푼 두 푼 어떻게든 꾸역꾸역 모은 돈이라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날려버려? 당신같이 한심한 인간을 도대체 누가 도와주겠어?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당신 절대 그런 짓 못했을 거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모았던 돈이었으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남한테 줘버릴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나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애들 봐서라도 그동안 당신하고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버텼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하고 살면 평생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밖에 못 살 거라고. 알아? 이거 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몹시 화가 나셨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려고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께서는 사기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본인 먹는 것, 입는 것을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이라고 했어요. 사기꾼은 아버지께 좋은 사람인 척 접근해 괜찮은 기회가 있다, 투자를 한번 해봐라 제안했고 아버지께서는 그 사기꾼을 껌뻑 믿고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을 모두 가져다 바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기꾼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의지와 삶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셨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시려던 것이었죠. 저와 동생들은 엉엉 울며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떼를 썼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두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학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동생들을 돌봤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이후로 아버지께서도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집에는 저와 어린 동생들 뿐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울며 저를 보챘고 저도 등가죽이 배에 달라붙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같은 빌라에 살고 계시던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먹을 것을 얻어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지금도 월세가 많이 밀려있다며 이번 달 안에 월세를 내지 못하면 방을 빼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 혹시 너희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니지? 확실히 돌아오기는 하는 거지? 하는 아주머님의 물음에 괜시리 당연하죠!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 앞에서는 화를 냈지만 당시에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도 계속해서 울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집에 먼저 돌아오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셨습니다. 너희들 꼴이 그게 뭐야? 아빠는 어디 갔어? 밥은 먹었어? 어머니께서는 며칠 사이 엉망이 된 저희의 꼴을 보시고는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떠나신 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혼자서는 떠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며칠간을 고민하다 결국 집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희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몹시 분노에 차셨어요. 재활용조차 못할 인간이라면서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4명이 된 저희 식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보다는 훨씬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물론 새로 구한 집도 여전히 오래된 빌라의 단칸방이었고 형편도 넉넉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방에 들어누워 술을 마시거나 물건을 던지시며 욕을 하시던 아버지가 사라진 집안은 몹시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기에 집안일을 온전히 저의 몫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안 청소며 빨래,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드물게도 혼자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아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으셨냐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다 입을 여셨죠. 오늘 연락받았는데 네 아빠가 죽었대. 간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도 조금은 남아있었으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던 차에 술잔을 기울이시던 어머니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덥던 여름날이었어. 미신기를 돌리는데 땀이 뚝뚝 떨어져서 옷감이 젖을 정도였지. 공장 안은 완전히 찜통이었어. 환기구가 돌아가곤 있었지만 시원하기는커녕 완전히 뜨거운 바람만이 불었다. 몹시 다들 지쳐 있었어. 멍하니 미신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어.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바깥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싶었지만 그건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었어. 당시에 나한테는 할당량을 빠르게 채우고 너와 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러나 곧 어떤 일꾼이 내게 다가와서 네 아빠 이름을 말하며 그 사람 부인이 맞냐고 물어오더라. 그렇다 대답하니까 빨리 나와보라고 내게 손짓을 했어. 어안이 벙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지. 그렇게 나간 바깥에서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여러 일꾼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네 아빠였다. 네 아빠의 한쪽 다리가 완전히 짓뭉개져 있었어. 철제 박스가 네 아버지 위로 쓰러졌고 미처 피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한쪽 다리를 잃고 만 거야. 그날은 정말 더웠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나더구나. 눈앞의 풍경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 머리가 핑 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 이미 네 아버지는 수술을 마친 뒤고 다리가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있더구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오신 어머님께서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렇게 쓰러지신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 버린 거지. 한쪽 다리를 잃은 네 아빠를 부축한 채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나 앞길이 막막하더구나. 너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너도 알다시피 그날 이후로 네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자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리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했고 나에게도 매번 공격적인 말투였다.
당신도 속으로 날 비웃고 원망하고 있는 거 다 안다고. 난 항상 아니라고. 당신 믿고 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응원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 네 아버지는 점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생전 술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 몇 번은 참았지만 너희들 앞에서도 손을 휘두르니 너무나 괴롭더구나. 몇 번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네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지옥이었다. 그렇지만 난 너희를 보며 버텨냈어. 비록 나는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너희들에게만은 이런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허리띠 죽어라 졸라매며 돈을 모았어. 한 푼, 두 푼 식당 일하며 청소 일하며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며 모았지. 그렇게 몇 년간 죽을 힘을 다해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한순간에 그걸 날려먹은 거야. 그 사기꾼은 투자를 하면 돈을 몇 배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네 아버지는 순진하게 또 그 말을 모두 믿고 통장을 가져다 바치고 보증까지 섰다. 사기꾼은 그 모든 걸 받고 종적을 감췄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지금껏 어떻게든 버티며 꾸역꾸역 살아온 내 인생, 내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집을 나갔고 실은 그날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지. 근데 너랑 네 동생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혼자서는 죽을 수가 없더구나. 너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네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은 거 다 알고 있다. 내게는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 네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 나 같은 못난 부모 둔 것이 죄라면 죄겠지. 도무지 너를 볼 낯이 없구나. 그렇게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무슨 죄가 있으셨겠어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셨을 뿐인데 저는 어머니가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어머니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동생들만은 많이 배우기를 바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몸은 몹시 고되고 힘들었지만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시의 제 삶은 언제나 저보다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먼저였어요. 저의 행복보다는 가족들의 행복이 우선이었고 저는 배고프더라도 동생들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동생들도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도 네 삶을 더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저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니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며 여유니 즐거움이니 그런 것들을 즐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뵌지는 꽤 오래됐는데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그런 제 삶에 나타났던 즐거움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일하던 마트에서였어요. 남편은 마트에 식자재를 배달하던 트럭 기사였고 더운 날씨에 남편이 제게 음료수를 나눠주며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인지
왜 어머니 혼자 남편을 낳고 키우셨던 건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 또한 저처럼 반지하방에서 자라면서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던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것마저도 저희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공통점이 많은 남편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어려운 집안 사정과 제가 자라온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결혼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거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그리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일상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가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함께 장도 보면서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사실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어제 우리 아버지 만나고 왔어.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은 적이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었고 결국 시아버지를 만나러 다녀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신 시아버지께서는 무려 한 회사의 사장님이셨고 한눈에 봐도 몹시 부유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도 남편은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고급 식당이었고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 이렇게 부유한 형편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나랑 어머니를 왜 그런 환경에서 살게 둔 건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는 없었던 건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내 존재를 모르고 살아오셨다고 하더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 연인이셨대.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져버리신 거야.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집안에 비해 몹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셨거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결혼할 생각이셨지만 당연히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사라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나 봐. 애써 매정하게 이별을 말하고 떠나셨던 거야. 그런데 이별을 한 뒤에서야 뱃속에 내가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지. 결국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날 혼자 키우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사라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다가 집에서 정해준 정혼자와 결혼하셨대. 시아버지께서는 정혼자였던 아내와 결혼해 아들도 낳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기는 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편의 어머니가 간간히 떠올랐고 몹시 그리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쫓아오다가 어머니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시게 되었고 수소문을 해 남편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며 남편을 돕고 싶다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도와주실 것 없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며 시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꼭 말해달라고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셨다고 해요. 앞으로는 가족처럼 서로 왕래하며 지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가족이 있으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오셨다고 해요. 결국 끈질긴 설득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달 한 번씩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는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를 꽤 살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며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악감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네 어머니 자리를 뺏었다는 생각도 했었지. 애초에 이 양반과 결혼한 것도 집안에서 정해준 혼사였으니 나도 나 싫다는 남자가 그리 반갑지는 않았다. 지금 와서야 다 지난 일들이니 아무 상관없긴 하다만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랍긴 하더구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 갖고 싶다고 졸라대곤 했거든. 뭐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어머니의 장난스러운 말씀에 저와 남편도 금세 긴장이 풀렸어요. 식사 자리는 나름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와 도련님과는 다르게 저희를 그닥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반기지 않았다는 표현은 너무 얌전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동서는 저희를 몹시 멸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부잣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동서는 교육을 잘 받은 것 치고는 그리 품위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입만 열면 언제나 본인 자랑을 쏟아냈어요. 미국에 있는 본인의 친정집이 100억대 부자라는 등 자기는 이런 별거 아닌 집안에 시집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등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집안 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냐 비아냥대기 일쑤였고요. 그럴 때마다 매번 시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셨지만 동서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갖는 만남조차도 동서 때문에 몹시 고역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더 이상 저녁 식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시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아쉬우신 눈치였어요. 하지만 자리가 불편하다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의 강요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저녁 식사는 중단되었지만 시아버지와는 여전히 교류를 하며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가족 행사가 있다.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행사에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올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너와 며느리를 소개시켜주고 싶구나. 시아버지께서는 얼마 후에 가족 행사가 있다며 저와 남편이 그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행사는 다름 아닌 동서 아들의 돌잔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서와 관련된 행사라니 솔직히 말해서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중단한 이후 시아버지께서 몹시 섭섭하신 눈치였기에 이번마저 시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행사에 참여하겠다 답을 드렸습니다. 동서의 돌잔치는 장소부터 몹시 고급스러운 호텔이었고 생전 그런 호텔을 찾아가 본 적이 없었으니 옷차림부터 격식까지 여러 면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큰맘 먹고 아울렛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씩 사입고 그래도 축의금을 내기는 해야 할 것 같아 깨끗한 돈으로 10만 원을 마련해 봉투에 넣어갔습니다. 본인 입으로 100억대 부자라는 동서의 눈에 10만 원이 어디 돈처럼 보이기나 하겠냐마는 저희 형편으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 아들의 돌잔치 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을 향했습니다. 돌잔치장 입구 앞은 누가 봐도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와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 사람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길래 조심스레 다가가 봉투를 내밀며 액수를 적으려는데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를 냈더라고요. 무슨 아이 돌잔치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쓰는지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같이 느껴졌습니다. 차마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 수 없어 그 앞에서 쭈뼛쭈뼛 망설이던 차였어요. 그런 저희가 남들이 보기에도 몹시 이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지 갑작스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남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오늘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 맞습니까? 초대장 있어요? 네? 초대장이요? 그런 거 없는데. 저희 오늘 행사하는 사람들 가족이에요. 아이 아빠가 이 사람 동생이거든요. 동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차에
마침 아이를 품에 안고 손님을 맞이하던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만큼 동서가 반갑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죠. 그러나 당연히 다가와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동서는 마치 저희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이런 잡상인들 함부로 들였어? 당장 쫓아내! 경원들은 그런 동서의 태도에 저와 남편의 양팔을 잡고 당장이라도 행사장 밖으로 저희를 쫓아낼 기세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맞다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내려놓지 못해?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호통에 저희를 끌고 가려던 경호원들은 모두 놀라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소리에 행사장 안에 있던 모두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무서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저희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의 뺨을 거세게 올려치셨습니다. 짝 하는 큰 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렸고 돌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동안 네가 오만방자하게 구는 걸 전부 참고 넘어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부부를 잡상인 취급을 해? 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리 의면수심 구는 거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잘났죠. 저런 못 빼어먹은 집 사람들하고 저를 어떻게 비교하세요? 미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뺨 맞은 걸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걸요. 너라는 애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몰라서 네 거짓말 눈 감아준 줄 알아?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미국은 무슨! 시끄럽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둘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시아버지의 말에 기세등등했던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주변에 모두가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서는 입술을 꾹 깨물고는 저희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사람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째 여기서 제일 못 배워먹은 건 너 같구나. 말하는 꼴하고는. 동서의 사과에도 시아버지께서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돌잔치가 시작될 시간이었고 결국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저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걸핏하면 못 배워먹었네 어쩌네, 가난한 집안 출신은 이래서 안 되네 하며 시비를 걸어오더니 갑작스럽게 형님 하며 친한 척을 해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살갑게 굴어오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언제나 칼같이 이야기를 잘랐어요. 동서는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랑 얘기 좀 해요, 형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더 형님 비위를 맞춰드려야 하는데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정도가 없어, 정도가. 고집이 왜 그렇게 세요? 없이 살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접을 줄 알아야죠. 아버님이 좀 예뻐하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세요? 그쪽 남편만 아들이에요? 저희 남편도 똑같은 아버님 아들이에요. 그것도 정실 부인 아들이요. 당신네들 같은 종자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요. 동서,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없이 살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접을 줄 알아야 한다니. 내가 언제 동서 앞에서 자존심 부린 적 있어? 오히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동서야말로 자존심 좀 그만 부려. 부잣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랐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품위가 없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사람 면전에 대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친한 척이야? 뭔가 캥기는 거라도 있는 모양이지? 뭐예요? 내가 캥기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동서는 화를 내며 먼저 자리를 떠버렸고 그 이후로 되지도 않던 착한 동서 놀이는 끝이 났는지 제게 친한 척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동서가 시아버지께 뭔가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했어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죠. 그날의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저와 남편뿐만이었으니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묘한 기류가 흐르던 날들이 계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고 가족들은 물론 회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생신기념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지난 가족 행사에서 저와 남편을 제대로 소개시키지 못했다며 이번 행사에서는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완고하셨고 결국 행사 중간에 남편을 옆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찾게 된 저희 장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만났죠. 저와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정식 소개가 늦었네요. 옆에는 제 첫째 며느리입니다.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연회장 안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동서는 그 모습을 몹시 안입고게 바라보고 있었죠. 인사가 끝나갈 때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앞으로 처음 뵙는 남자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이쪽은 내 오랜 친구. 미국에서 지내시다 오랜만에 한국 들어와서 얼굴도 볼 겸 초대했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째 며느리랑은 아는 사이일지도 모르겠구만. 자네가 강의하는 그 대학 출신이거든. 그래? 한인 동문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과라고 했었지?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좀 바빴거든요. 네, 많이 바빴죠. 그리고 한인들보다는 외국인들하고 주로 어울리기도 했고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한인 동문회 같은 게 있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전공은 경영학, 문학이었어요. 문학과였죠. 동서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 친구분의 물음에 몹시 당황한 눈치였고 버벅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런 동서를 보며 의아한 얼굴이었어요. 한인 동문회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 문학과? 우리 대학엔 그런 과가 없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헷갈렸네요. 제가 나온 대학은 그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 바로 옆에 있던... 그만하면 충분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웃기지도 않은 연극을 할 생각이냐? 네 입으로 먼저 모든 거짓말 밝히고 사과하면 조금이라도 아량을 베풀어 주려고 했더니만. 네가 외국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다는 사실 다 알고 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아버님, 그럼 아버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 데려오신 거예요? 절 곤란하게 만드시려고요? 널 곤란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스스로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로 우릴 속여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언성을 높여?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도 뭣도 아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필요한 자리는 그렇게 엉망이 되었고 시아버지와 동서의 대화를 들은 도련님과 시어머니께서도 몹시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100억대 부자라던 동서의 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동서는 저와 남편처럼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고 몹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동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국에서 혼자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부자 학생인 척 가짜 자료들을 만들어 신분을 속였습니다. 동서는 위조한 자료들로 여러 집안 자제들과 선을 받고 그러다 도련님을 만나게 되어 가짜 신분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가족들 모두에게 밝히려고 했지만 이미 동서가 도련님의 아이를 임신한 후였다고 합니다. 동서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기가 차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분란을 만들어 가족의 평화를 해치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서는 날이 갈수록 거만해졌고 아들을 낳고 난 후로는 더더욱 유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점점 그런 동서가 거슬리셨고 그런 시아버지의 거슬림에 정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돌잔치에서의 사건이었죠.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동서의 콧대를 크게 눌러줄 계획을 벼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출신을 속여 결혼한 것이 모두에게 들통난 동서는 그 뒤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련님과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요. 아직 어린 동서의 아들에게는 좀 안 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혼이 빠를수록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 오히려 좋은 일이라 볼 수도 있었죠. 도련님께서는 어쩐지 그동안 동서가 이상한 낌새를 자주 보였다며 혀를 찼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왔다는 사람이 어렸을 적 추억 얘기를 전혀 못할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었는데 왜 한 번도 깊게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동서는 친정이 몹시 부자라고 큰소리를 쳐놓고 혼수조차 제대로 해오지 않았었고 해외 자금이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된 선자리였기에 도련님께서는 조금 의문스럽게만 생각했지 동서의 모든 것이 가짜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물론 그 지인도 동서의 거짓 자료들에 깜빡 속아 도련님께 선자리를 주선했던 것이었죠.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도련님께서는 동서가 외국에서 오래 교육을 받은 부잣집 자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본인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넘겨왔다며 자조적인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혼인소송 결과 동서는 뻔뻔하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본인의 신분과 여러 자료들을 위조한 점이 사기 결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도련님에게 뺏기었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게 되었죠. 게다가 공문서를 위조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땡전 한 푼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으니 무슨 돈으로 위자료와 벌금을 낼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또다시 어디선가 신분을 속여 사기를 치고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마 전과자가 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저와 남편은 얼마 전 결국 시댁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완고하셨어요. 이건 저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서 조금이라도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며 군마을 말고 들어가 살라는 말씀에 결국 백기를 들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지내실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후로 신경이 많이 쓰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가 생각나 마음이 무거우시다면서요. 동생들 이야기를 듣고 동생들에게까지 도움을 주신다는 걸 한사코 말리느라 혼났네요. 요즘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매번 재수없게 굴던 동서가 사라졌으니 저녁 식사가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시아버지 덕에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느라 요즘 입이 아주 호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네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을진 모르겠어요.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요. 어렸을 적에는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잘 살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몹시 정정하시고요. 이 모든 게 전부 저희 남편을 만난 덕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함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저처럼 좋은 사람들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딸과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인생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워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생길 줄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동서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동서는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동서에 관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제 배경에 대해 말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쉬워서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충분하게 여유로운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해서 밥을 굶는 집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집에서 살림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2명까지 그렇게 우리 5가족은 적당히 화목하고 적당히 서로 싸우면서 자랐어요. 남동생들이 저와 나이가 그렇게 터울이 많지 않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셋이 놀이터에서 하도 놀아서 온몸이 흙으로 덮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 형제가 없어서 다소 과격했던 저는 하필 나이도 첫째라 동생들을 통솔해야 해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 아니었대요.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엄마 말로는 동생들을 괴롭히면 제가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직접 괴롭힌 아이들을 찾아가서 응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남동생들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셋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잘 맞을 때는 최고의 친구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에겐 나름 다정한 면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여자라고 남동생들 몰래 용돈을 더 주시기도 하고 큰딸이 최고라고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무뚝뚝한 성격에 말이 많진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3명의 자식들을 한마디로 조용히 시키시는 분이셨어요. 흔히 말하는 대장부 같은 어머니는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지 않던 분이었는데 덕분에 남동생들과 저는 사춘기도 조용히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기 전의 기억은 그냥 진짜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이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유난스럽게 화목하진 않아도 적어도 콩가루 집안이거나 불행이 집에 크게 찾아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 간의 문제도 전혀 없었는데 양가 어른들 특징이 다들 조용하시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하는 분들이라 친척 갈등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상당히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어머니는 모임이 유독 많으셔서 우리 3남매의 친구들 모임도 있었고 같은 지역 엄마들과의 모임과 아버지 회사의 아내들 모임 등 사회활동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떤 모임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크게 가졌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제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 집 재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엄마가 투자한 게 적절한 시기에 빛을 받고 덕분에 우리 3남매는 대학을 가서 등록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등록금 걱정뿐만이 아니고 용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니의 선구안은 빛을 발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성공하자 아버지도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2분이 전문적으로 땅을 보러 다니시더니 우리 집은 금세 남들보다 더 많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죠.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학생인 저에게 명의 이전을 시켜주어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아파트가 생기기도 했어요. 덕분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집에 여유가 생기니 가족들 사이도 더욱 좋아져 우리 5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돈독해졌어요. 그러다 제가 딱 졸업하기 직전에 엄마는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엄마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여기저기 상담을 다녔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당연히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어 아버지와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예 뭐라도 있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는 처음부터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셔서 옆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회사에 나가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사업도 다 운이라고 하잖아요. 마침 엄마의 회사는 때를 잘 타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모는 엄마 사주가 돈줄을 쥐고 태어난 사주라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많이 신경 썼는지 아니까 오히려 잠도 자지 않고 매진하는 엄마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욱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왔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 가거나 거래처에 갈 때 엄마가 운전에 미숙하셔서 대신 운전도 하고 엄마 비서처럼 식사도 챙기고 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들 채용도 했는데 면접에도 들어가고 제가 마침 대학 전공이 회계여서 전공을 살려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는 그런 제가 고맙고 기특하다고 저를 회사 임원이라고 말하고 다니셨죠. 그러다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엄마 회사에 소일거리를 하러 나오셔서 거의 온 가족이 엄마의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동생들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나와서 도왔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사업이라 이렇게 5명이 매진해도 가끔은 벅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긴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였는데 저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같은 학교여서 겹치는 지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동기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얘 미주야, 네 남자친구 요즘 술자리에 나오면 자기 땡 잡았다고 얼마나 난리치는 줄 알아?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도 입을 털어서 내가 다 민망하더라. 넌 바빠서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이따 술자리 또 있으니까 올 수 있으면 몰래 와봐. 처음 동기의 말을 듣고 저는 동기가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는 저에게 진짜 지극정성이었고 말 그대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를 오래 봐온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남자친구 잘 만났다고 하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과 심지어 동생들도 많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전공이 체육인데 마침 남자친구도 취미가 체육이라 같이 저를 빼고 둘이 만나서 체육관에 갈 정도로 친했어요. 가족들도 신뢰했고 남동생들도 제 남자친구가 언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는데 저 말을 듣고 신뢰할 수가 없어서 직접 술자리에 나갔는데 동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미주? 당연히 좋지. 근데 더 좋은 건 걔네 집안 돈이지. 돈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 이제 부자야. 우리 엄마는 벌써 뭐하고 살지 신났더라. 술에 취해 얼굴은 벌게진 채로 우리 집 재산이 최고라고 떠드는 남자친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헤어지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괘씸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상황이 믿기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날 엄마가 둘이 여행 안 가냐고 묻는 말에 무너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찾아오고 동생들을 찾아가고 엄마 회사에도 나와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며 사정했는데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이 떼질 대로 떼진 저는 그때는 제 인생의 결혼은 당연하고 남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혼자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침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모든 게 지쳐서 엄마 말대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나섰는데 운명처럼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절대 결혼은 없다고 연애도 하지 않을 거라고 술에 취해 가족들 앞에서 내뱉었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여행하다 우연히 만났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랬던 건지 평생 엮일 거라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일어났던 어이없는 결혼 파투를 얘기하니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주치고 서로 놀라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둘이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번 더 만났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사실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당한 게 있어서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2년째 사귀다 보니 진지하게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엄마는 한번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데려왔더니 저보다 엄마가 더 제 결혼에 진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생각이 깊은 것도 그렇고 딱 내가 원하던 사이야. 엄마는 대놓고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버지도 남동생들도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남자친구가 말하지 않아 몰랐는데 시댁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아도 여유롭게 살고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 온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하니까 홀시모는 안 된다고 제가 고생할 거라며 결혼을 말리는 지인들이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인사를 갔더니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집에 인사를 오다니 내가 오히려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많이 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여자친구인 저에게 어찌나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던지 남자친구가 누구를 보고 배웠나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의 인성 자체가 너무 훌륭하셨어요. 물론 그게 꾸며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안심하고 이런 집안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실 거랍니다. 집에는 남동생의 유일한 동생인 시동생도 있었는데 저는 남동생만 2명이라 어색하지 않게 대했더니 금방 낯가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집 딸이 며느리가 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시어머니는 그때 우리 집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아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시댁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보다 엄마가 더 감격해서 바로 결혼을 재빠르게 추진하셨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니 2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본인은 은행 가서 대출받을 생각에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다고 하며 서류 뭉치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귀엽고 웃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은 결혼식에 대한 비용만 내고 모든 것을 우리 집에서 다 준비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서로 자식들을 칭찬하고 웃느라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아버지도 환하게 웃을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우리가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 결혼에 쓰려고 돈을 모았다고 꼭 돈을 내고 싶어 하셔서 결혼식장 비용만 내게 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남편과 제가 집에 가면 물 한 방울도 묻히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면 바로 아기 문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반드시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저는 임신 계획을 결혼 전부터 남편과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가 빠르게 찾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보다 1년이나 더 늦게 결혼한 친구가 먼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보고 차마 축하도 하지 못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와서 아이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가지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둘째가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쯤 결혼했는데 심지어 올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제 자식보다 조카가 먼저 태어났는데 당연히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보통 이런 경우 남편이나 아내 쪽에 문제가 있다던데 우리 부부는 특이하게 딱히 둘의 몸에 이상이 있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아직 부부 나이가 젊으니까 바로 시험관에 들어가지 말고 자연임신을 시도하자고 하셨을 정도로 멀쩡했으나 아이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조카인데도 보면 씁쓸하고 조카를 본 날은 매번 집에서 우니까 나중엔 일부러 가지 않기도 했어요. 회사에 가면 엄마가 조카 얘기를 하니까 출근도 더디게 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고 오히려 정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자꾸 눈물이 나오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은 쉽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일부러 활동적인 일을 하려고 등산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최대한 아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행 가서도 자동으로 제 눈이 아이들을 향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의학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진짜 운명처럼 딱 결정하고 시술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믿기지 않아 남편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10번도 넘게 물어봤더니 우리 부부가 워낙 오래 다녀서 사정을 알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너무 축하한다고 재차 확인해 주셨어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번 상상 속에서만 상상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 볼을 계속 꼬집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진짜냐고 물으며 얼떨떨했어요. 오죽하면 그날 운전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둘 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그렇게 놀랄 일이냐는데 이건 아이가 쉽게 생긴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에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오열하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초기가 가장 중요하니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제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막상 임신하니까 그제야 우리 조카도 마음 놓고 예뻐할 수 있었고 올케와도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유산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길거리를 걸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고 먹는 것도 철저하게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음식 목록을 다 뽑아 아예 부엌에 붙여놓을 정도였어요. 그때 엄마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어서 집안일은 다 제가 했었는데 남편은 그러다 제 몸이 무리할 수도 있다고 본인이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혼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태교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자연유산이 매우 흔하다는 것도 주변에서 말해줘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남편과 얼마나 둘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입덧이 조금 있어서 먹는 것에 예민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 음식을 먹으면 입덧이 없어서 시댁에 많이 가서 지내기도 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잔치상처럼 밥을 차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용돈을 드려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뺏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투자하라고 용돈을 받지 않으니 남편과 저는 오히려 난감했어요. 시어머니는 검소하시고 사치를 모르는 분이셨는데 그 점은 남편이 똑 닮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사치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가득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남편을 만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내려놓는 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렇게 형편이 좋으면서 하고 다니는 것은 검소하게 하고 다닌다고 놀라워했는데 저는 이미 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꾸미는 것에 무뎌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입덧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이 아주 건강하게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고집해서 자연분만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몸이 걱정된다고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자연분만이 좋을 것 같아 일부러 자연분만을 선택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아이는 긴 진통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출산했어요. 성별은 딸이었고 미숙아도 아니었고 손가락 발가락도 5개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 튼튼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도 보러 오시고 남동생들도 병원에 와서 아이 얼굴을 보고 갔는데 다들 아이가 예쁘다고 칭찬해줬죠. 퇴원하고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친정엄마는 회사 운영을 하느라 바쁘니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조리해주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불편하게 하는 분도 전혀 아니고 언제든 배려가 몸에 익숙하신 분이라 오히려 제가 원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셔서 온 집안의 집안일까지 하시며 저를 봐주셨는데 그걸 본 친정엄마가 감동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해줘도 이런 것을 받아도 되냐고 하시는 분이랍니다. 진짜 오로지 제 편의를 봐주시며 아이를 봐주셨는데 심지어 아이도 얼마나 잘 보시던지 저는 시어머니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 집은 시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뭐 원하는 게 있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혀 없다고 본인이 원해서 도와주신 거라며 매번 거절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시동생이 대학 졸업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괜찮으면 도련님을 우리 엄마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 크게 기뻐하며 그럴 수 있으면 너무 행운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진작 말할 걸 후회하며 시어머니와 도련님에게 말했더니 당연히 두 분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뭐 당연하게 어떤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라 엄마는 그 생각을 못했다고 환영한다며 도련님을 회사 주요 요직에 앉혔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육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원래 아이는 한 번 생기면 쭉 생긴다고 하잖아요. 원래 2명을 낳고 싶어 했지만 첫째가 하도 생기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생기지 않으면 그냥 1명으로 만족하고 살자고 남편하고 이미 얘기했었는데 바로 아이가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터울은 2살 차이가 났고 제가 둘째 소식을 양가에 알리니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 자기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제가 조심스러웠다며 첫째도 어찌나 조심스럽게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뭘 먹여도 저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이한테 예쁘고 고운 말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첫째 때 입덧이 있었던 것과 달리 둘째는 입덧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보다 더 편하게 태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도련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였습니다. 결혼은 축하할 일이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예비동서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무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됐다고 우리에게 털어놓는 도련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애가 떨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임신한 지 얼마 됐는지를 들어보니 우리 아이와 겨우 몇 주 차이였어요. 일단 축하하고 되게 급하게 결혼하게 된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호칭할게요. 서방님 부부를 최대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방님이 동서 없이 우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형수네 집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소식을 동서는 모른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그때는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그러라고 말하고 넘겼는데 이게 큰 화를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너무 놀랐는데 예비동서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돈이 부족해서 제가 몰래 돈을 줘서 시어머니가 모은 돈과 합쳐 건넬 정도였는데 동서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본인은 혼수도 겨우 해오면서 시댁에 바라는 건 어찌나 많은지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전혀 아닌데 저에게 속상하다고 얘기를 터놓으셨습니다. 동서는 예단으로 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며 시어머니 보고 예물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원했대요. 그런데 그 예물로 말한 것이 합쳐서 5천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그걸 어떻게 해주냐고 하시며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데 못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대준다고 했는데 워낙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고 해주신 게 많아 저한테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가. 내가 괜히 말했다. 너에게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전혀 아니야. 미안해. 입이 방정이다. 에이, 아니에요. 임신까지 해서 결혼하니까 최대한 잘해줘야죠. 그 대신 어머님, 제가 좋다고 하진 마세요. 시어머니는 5번이나 거절하고 결국 받으셨는데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서방님 부부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른 채 원하던 가방과 시계와 옷을 예물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라 최대한 남에게 베풀고 싶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출산하기 전에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고 축의금도 섭섭지 않게 많이 줬습니다. 동서는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생긴 대로 꾸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다녔고 볼 때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무려 2주를 다녀왔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백수라는 말에 저처럼 집에 있으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둘째 출산을 거의 바로 하게 됐는데 여기서 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첫째가 워낙 건강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잔병치레도 없이 순한 아이라 걱정하지 않았는데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입원하게 됐어요. 미숙아는 아니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은 저는 깨어나고도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은 신생아 중에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절대 부모 잘못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온 신경을 둘째에 쏟느라 첫째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런 저와 첫째를 다 챙기는 남편을 보고 고마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가 걱정된다며 제 옆에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올케가 연락 와서 자기 친구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너무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고 있다며 저를 안심시켰는데 고마웠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살도 많이 빠지고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살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옥 속에 빠져있는 동안 동서도 출산하게 됐는데 동서 아기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미 퇴원하고 조리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축하하는 마음이 들면서 왜 우리 아가는 저러지 못하는 건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기간이 지나고 둘째도 퇴원하게 됐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저한테 최우선은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최대한 바깥 음식을 먹이지 않고 모든 음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간식도 유기농으로 만들고 아이들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째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니까 더 그랬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저는 동서와 가깝게 지내게 됐는데 아무래도 동서 자식과 우리 둘째가 동갑이고 개월수도 비슷하니 말이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됐어요. 무엇보다 양육 방식에 관해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저는 둘째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원래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정신으로 자라면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는 주의여서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고로 공부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아주 컸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행히 교육관이 같아 안심했었죠. 물론 아이들이 원한다면 누구보다 더 지원해줄 자신은 있었으니 방관은 전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때 아이들 나이가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5살이어서 동서의 말에 더 놀랐는데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영어를 시켜야 애들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무시 안 당해요. 동서는 아이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동선의 아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아이 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서방님이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과하게 요구한다고 엄마한테 이미 들은 게 있었거든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는 본인 생각이고 각자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으니 상관없었는데 자꾸 우리 아이들도 자기 아들처럼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말을 아무리 돌려도 동서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교육관이 정답이라고 둘째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라고 얼굴을 볼 때마다 말해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릴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게 최고라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그럴 때마다 옆에서 말렸는데 나중에 동서는 제가 하도 아이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니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아들도 볼 때마다 옷이 달라졌는데 꼭 백화점에서 로고가 크게 보이는 옷만 사서 입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취향이고 대문짝만한 로고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남의 시선에서는 더 잘 보이니까 동서가 그걸 원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꾸 동서는 우리 딸들 옷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 다니는 행색에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라 나름 또 성별이 딸들이니까 신경 써서 수입 의류를 주로 입혔거든요. 유치원을 다니며 친구들과 옷이 겹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수입까지 해서 입힐 정도로 신경 썼는데 제 취향 자체가 로고가 크게 가슴팍에 박혀있는 옷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옷은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본인이 보지 못하던 옷이고 백화점에도 들어온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어디 시장바닥에서 떨이로 판매하는 옷들을 입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발끈해서 이거 비싼 거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말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유명한 한국 속담 아시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 말처럼 저는 그냥 제가 동서를 안 보는 게 마음 편해서 점점 거리를 두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 1년에 적어도 3번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동서가 불편한 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전히 너무 잘해주시고 계셨고 제가 둘을 키우니 걱정된다며 집에 와서 봐주기도 하셨어요. 둘째랑 병원에 갈 때도 첫째를 봐주시고 반대로 제가 첫째 행사에 가야 한다면 당신이 직접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죠. 여전히 용돈은 거절하셔서 제가 보답하는 방법은 오로지 얼굴을 자주 보러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둘이 다 결혼해서 나가 사는데 남편도 없으니 확실히 서방님이 결혼하시고 외로움을 좀 타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 혼자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놀다 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서 아들도 시어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봐주시니 동서도 시댁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해도 자꾸 마주치는 사이였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렸던 것은 동서가 너무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강요하는 거였어요. 워낙 인품이 좋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만 먹이는 시어머니라 저도 의지를 많이 하긴 했지만 동서는 그게 지나쳤습니다. 본인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봐달라고 하고 맡기고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오는데 심지어 선물도 하나 사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언제는 말이 나와 다툼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형님이 뭔데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지금 어머님 대신 저 시집살이 시켜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어머님이 종일 봐주시니까 뭐 과일이라도 사오는 게 예의라는 거잖아. 그걸 왜 형님이 뭐라고 하냐고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저는 좋게 동서에게 이렇게 주말에 종일 맡길 거면 사과라도 한 봉지 사오는 게 좋지 않냐고 웃으면서 물어본 건데 저렇게 싸납게 나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며 겨우 꾹 참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문자까지 보내며 뭐라 하더라고요. 형님이 뭔데 자기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시누이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혀 그때 한 2년 동안 동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가 저에게 소리 지르며 뭐라 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동서가 있으면 시어머니 집에 가지 않는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남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시어머니 생신도 따로 챙겼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했는데 동서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저일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나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워낙 참견을 많이 해서 2년 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2년이 지나고 화해 아닌 화해를 둘이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하며 말씀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기쁜 일이 생겨 좋은 마음으로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됐어요.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마침 우리 둘째가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다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경과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 1년에 한 번만 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둘째를 안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저도 저지만 무엇보다 우리 둘째가 병원에 다니고 또 친구들과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몰래 새벽에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그날의 기분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완치는 아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전처럼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파티만 3번을 했을 정도로 우리 가족에겐 뜻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제가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예전처럼 같이 얼굴도 보고 하자는 말을 했더니 동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반기지 않는 말투였지만 신경도 쓰이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교류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식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가고 고학년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겨서 다시 회사에 많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재택으로 그리고 종종 나가서 일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출근하며 회사 일을 다시 하니까 그동안 엄마로서 살다 사회생활을 하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는 엄마의 역할을 하며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 이게 오늘 사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둘째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둘째는 큰 수술이 경과도 아주 좋으니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 검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는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파서 친구들과 자주 놀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는 혼자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언니인 첫째랑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지식도 많았고 언니와 종일 붙어있으니 선행학습까지 하게 됐는데 저와 남편의 생각보다 둘째는 많이 똑똑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 가면 선생님들이 저에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진지하게 영재학원을 보내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는 공부를 잘한다는 말에 당연히 기분은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평범하게 자라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던 차라 무엇보다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둘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딸에게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며 수준 높은 학원에 보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영재학원에 다닌다는 소식은 시어머니도 우리 친정엄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노파심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니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바로 우리 딸이 경시대회에 나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전혀 몰랐는데 동서 아들도 그 대회에 참가했었더라고요. 처음 나간 대회에서 우리 딸이 당당히 1등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아 놀라서 봤더니 바로 동서였어요. 형님, 예빈이 언제부터 이런 대회에 나왔어요? 동서, 인사도 없이 깜짝 놀랐네. 우리 딸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야. 예빈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요? 전혀 몰랐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아무도 몰래 준비했나 보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딸 공부 잘해. 그러니까 상도 탄 거지. 인사도 없이 우리 둘째를 노려보며 말하는 동서를 보고 기분이 나빠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뒤로 동서의 견제는 계속됐는데 나가는 대회마다 동서 아들은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그렇게 서방님 월급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며 안타까워했죠. 최종적으로 과학고 모집에서 우리 딸만 붙고 동서 아들은 떨어졌는데 그 계기로 동서는 우리 둘째만 보면 얼굴을 보고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에 기가 막혀 그냥 제가 피하게 됐는데 그러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터지게 됐어요. 둘째의 생일과 과학고 입학 축하 기념으로 시댁에서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하필 그때가 음력으로 생일을 세는 시어머니의 생신과도 기간이 겹쳐 서방님과 동서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앞인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에 갔는데 우리가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쌩하게 지나가는 동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잘난 우리가 참자 하고 무시하고 최대한 좋게 식사하고 자리가 끝나 집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내 우리를 무시하던 동서가 갑자기 살갑게 주차장에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째 과학고 입학을 축하한다고 선물을 준비했다길래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생각하며 다가갔는데 거기엔 생전 처음 보는 차가 있었습니다. 무려 벤츠를 산 건지 동서는 거들먹거리며 차 트렁크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꺼내나 구경했는데 뭘 선물로 줬는지 아세요? 지우개였어요. 지우개를 하나 주며 우리 딸에게 건넨 것도 아니고 거의 던지다시피 주며 동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거지여서 벤츠 못 타보셨죠? 그렇게 거지여도 애가 과학고에 가네요? 그 말만으로도 그동안 꾹꾹 눌렀던 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뒷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어요. 애가 아파도 과학고에 가는 걸 보면 우리 아들도 어디 아파야 하나 봐요. 그 길로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망치를 하나 들고 나와서 동서의 벤츠를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말려도 그냥 무시하고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발로 차고 망치로 깼어요. 동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서방님이 왜 또 연봉을 올려달라고 난리쳤는지 눈에 보여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계좌 불러! 차값 바로 줄게! 동서는 당장 내놓으라며 계좌를 알려줬고 저는 당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고 두 눈이 동그래진 동서를 보고 울분에 찬 저는 한마디를 보탰어요. 당신 남편 다니는 그 회사 꽂아준 게 나야! 그 회사 회장이 우리 엄마야! 제 말에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했고 옆에 있던 서방님에게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고 소리 지르니 서방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를 부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오신 시어머니에게 도저히 저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과는 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존중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려 쉽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벤츠 사건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동서가 우리 집 형편을 자기 맘대로 생각하며 무시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하며 이제 앞으로 동서네 부부를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월급을 다 쏟는 걸로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 교육해도 과학고에 못 가는 조카를 보니 저렇게 못되게 사니까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서방님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보고 유치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퇴근하고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말을 꺼내며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는데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동서도 저에게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10개도 넘게 보냈는데 나중에는 보기도 싫어서 차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댁 행사에서도 동서를 봐도 동서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마음 같아선 서방님도 해고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죄가 없으니 남편 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진 않았답니다. 다만 본인이 찔렸는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연봉을 무리하게 올려달라는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당신 결혼할 때 받은 예물, 시댁에 올 때마다 자랑하던 그 가방과 시계도 내 돈이라고 하니 아연실색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자기도 동서가 달갑지 않다고 하시며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방님이 남편에게 사정해서 얻어낸 동서가 다니던 골프장 회원권도 끊어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제 쪽에서 나가는 돈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고 저도 놀랐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우리 딸들과 남편과 시어머니를 챙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벤츠를 부실 때 속이 다 시원하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니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던데 저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네요. 앞으로도 쭉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랄게요.